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그리고 8살 난 딸,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함께 살고 있었었죠. 지금은 저와 딸, 그리고 친정 부모님, 이렇게 넷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 데는 다 사연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들으시면 저만큼이나 분노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상상 이상으로 뻔뻔한 제 남편에 관한 얘기거든요. 저와 제 남편은 원래 결혼할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이지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래 키 큰 남자를 좋아했는데 남편은 키가 크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와 비슷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진중하고 말을 아끼는 타입의 사람을 좋아했는데 남편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를 좋다고 쫓아다닐 때도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거절했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제 취향이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내 평생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자꾸 보다 보니 정도 들었고 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도 조건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 쪽 집안보다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조금 아쉬워하시는 티를 내긴 했어요. 원래 딸 가진 부모로서는 딸보다 사위가 조금이라도 낫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거의 바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저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굴더니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한 건지 어떤 건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언제까지 내가 당신한테 매달릴 줄 알았어? 매달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직은 신혼인데 너무 외박이 잦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집착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네. 친구들이 보자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언제나 저보다 친구가 우선이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늘 친구보다 제가 우선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를 괴롭힌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싫어하셨거든요. 바로 자기 아들을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시켰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수도 없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거든요. 볼수록 하나 잘난 거 없는데 내 아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죽자 살자 쫓아다녔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네. 너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아들을 그렇게 거절을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며 저를 구박하고 또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사실 그래서 신혼 초기에 바로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임신이 덜컥 돼버렸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아서 그럴 일도 많이 없었는데 되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겁이 났어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 애를 키우는 여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라면 그때 겁먹지 말고 바로 뛰쳐나왔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고 견디듯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정말로 괜찮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남처럼 생각하면서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마저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조심 좀 해주면 안 돼? 너무 대놓고 다니니까 내 친구가 당신 어디서 봤다고 물어보잖아. 네가 그냥 적당히 둘러대. 그럼 어디서 마주칠 줄 알고 죄 지은 사람 마냥 늘 숨어 다니냐? 전 정말 기가 찼습니다. 죄 지은 사람 아니야? 야, 불륜은 이제 죄가 아니야. 한 통째 없어진 거 몰라? 진짜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네가 사람이니? 야, 다 알고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사는 건 너야. 사실 그렇게 말하면 별다르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거였으니 제가 감당할 몫이긴 했습니다. 남편의 그 뻔뻔함은 정말 그야말로 기가 찼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제 부모님께는 하지 못했어요. 보나마나 굉장히 속상해 하실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처가에 자주 가지도 않고 저에게 다정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속상해 하시면서 결혼 잘못 시켰다고 가슴을 치시는데 거기다가 바람까지 밥 먹듯 피운다는 사실을 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라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증거도 모으고 있었고 말이죠. 최대한 위자료든 양육비든 많이 받아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한 여자만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시기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았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모을 수 있는 증거 같은 것들은 다 모아두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는 자존심도 안 상하니? 제가 왜요? 네 남편이 저렇게 밖으로 나도는 건 타 안에서 부인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 그건 네가 모자라다는 건데 넌 자존심도 안 상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나를 호구로 알아도 정도가 있지 하는 생각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참아주니 정말로 괜찮은 줄 아나 보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허물을 제 탓으로 돌리기 위해 애쓰는구나 싶은 마음에 한번 대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왜 제 탓을 하세요? 네 잘못이 아니고 뭐야? 애비가 그런 건데 자기가 이러고 밖으로 나다니는 건 유전이라고 하던데 그 말은 그러면 아버님도 그러셨다는 말이고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더군요. 아마 제가 하려는 말을 짐작했을 겁니다. 저는 말을 계속 이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밖으로 나다닌 것도 다 어머님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아니 그렇잖아요. 애비가 밖으로 나다니는 건 다 집안에서 안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셨는데 그러면 아버님이 나다니신 건 어머님은 잘못해서 그런 거냐고요. 얘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아버님이랑 여태 계속 그러고 사신 비법을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얼굴이 화로 붉어지더니 뭐라고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그 뒤로는 저에게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시아버지가 과거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뭐 뒤에서 본인의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며 면박 한번 해줬겠죠 뭐. 이런 짧은 일화들만 봐도 제가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며 살았는지는 단번에 아실 수 있으시겠죠. 저도 그 집에서 영원히 그 집 며느리와 아내로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 했으면 저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달이 났습니다. 원래 남편은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오는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집에도 녹음기를 다 설치해뒀었거든요. 뭔가 녹음이 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 다녀간 흔적 같은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들키고 만 겁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엄마는 원래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반찬을 해다 주시는데 그걸 남편은 제가 집에 가서 받아오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뭐 집에 안 붙어 있고 저나 친정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아는 것도 무리가 아니긴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상간녀를 데리고 온 모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엄마가 반찬을 들어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집에 상간녀가 와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날 엄마가 방문을 할 예정이었다는 것도 말이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시댁 식구들 욕을 하는데 정말 아무리 들어도 저희 시댁만한 시댁이 없다고 자조적으로 웃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분위기도 평소와는 너무 달라서 직감적으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제 질문에 아무 말이 없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서방 여자 있는 거 너 알고 있었어? 이서방이 너 알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엄마의 그 말에 순간 굳어졌던 것 같아요. 몸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말이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엄마가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는 거에서 머리가 하얘졌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어떻게 헤어져서 어떻게 엄마 집으로 갔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가 이 모든 사실을 결국에는 알게 됐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도착하니 울고 있는 엄마가 있더군요. 엄마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런 엄마를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왜 이래? 누구한테 맞았어? 맞기는 뭘 맞아? 내가 때렸지. 누굴? 그 연놈들을. 어디서 감히. 어휴.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식탁 위에 곱게 싸둔 반찬통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죠. 엄마가 이것들을 저희 집에 가져다 주려다가 그곳에서 나뒹굴고 있는 두 연놈을 봤구나 하고 말이죠. 엄마는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을지도 몰라요. 사위가 다른 여자랑 뒹굴고 있는 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 멀쩡할 장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제가 엄마를 한참이나 달래다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내가 그것들한테 이미 복수했어. 두고 봐라. 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해서 물었지만 엄마는 두고 보면 안다고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당장 짐 싸서 집으로 와. 엄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인가 보다, 이제 끝낼 때인가 보다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이렇게 다 알게 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질질 끌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단 아이를 친정에 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아직 있더라고요. 저는 그 그림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이미 가고 없을 줄 알았거든요. 있더라도 남편 혼자 있을 줄 알았고 말이죠. 니들 참 뻔뻔하다. 우리 엄마한테 들켜놓고 꽁무니도 안 빼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대단하다, 대단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짐을 싸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듯 하더니 남편을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덥석 잡았습니다. 장모님, 진짜 나 용서 안 해주시겠대?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당신을 왜 용서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는데 장모님이 그래도 조금 더 풀리진 않으셨을까? 남편의 그런 모습이 너무 의아하긴 하더군요. 아니, 저한테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던 사람이 들키거나 말거나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엄마가 화를 좀 냈다고 이러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께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좀 얘기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요. 상간녀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하나하나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집에 녹음기를 항상 설치해 뒀었잖아요. 그날 엄마와 이 두 연놈들의 대화도 당연히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날 엄마와 그 두 연놈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엄마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두 연놈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인 줄 알고 놀라서 나가시려고 했다가 오늘 제가 약속이 있다는 걸 기억해내신 것 같았어요. 이서방,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엄마의 그 말에 남편이 놀랐지만 이내 뻔뻔하게 엄마에게 말을 하더군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그러세요? 자기야, 누구야? 엄마야, 엄마. 아이, 그러니까 내 장모님. 엄마를 면전에 두고 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며 낄낄거리더군요. 그 녹음본을 듣는데 당장 그 안으로 들어가 저도 두 연놈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투가 어찌나 비열하던지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잖아. 뭐 하는 짓이겠어요. 보면 모르세요. 아니, 장모님 그렇게 머리가 나쁘세요?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자기야. 일부러 자기야라는 호칭까지 붙여가며 엄마를 조롱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에 인간에게 환멸을 느낀다는 게 이런 거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말이죠. 지금 빌어도 모자랄 판에 자네 제정신인가? 아주 제정신이고요. 집사람도 다 알아요. 알고도 내버려 두는 거니까 장모님이 저한테 이러실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현정이가 알고도 내버려 두는 거라고? 지가 잘한 게 없으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엄마는 그 말에 잠시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거지만 제가 알고도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만 왔을 것과 남편의 저런 뻔뻔함을 견뎠을 걸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잠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제가 엄청난 불효를 저지른 것만 같아서 많이 죄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엄마는 제 잘못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말이죠. 다 아는데도 내 딸한테 사죄를 안 했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니 그걸 몰라서 물어?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아니, 장모님, 간통죄 폐지된 거 아직 모르세요? 이제 분류는 죄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사생활이라고 한마당에 무슨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람이 난 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집사람 잘못인데. 남편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엄마에게도 했더군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잘못이야? 엄마가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화난 엄마의 목소리를 정말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남편도 놀랐던지 잠시 아무 말이 없더군요. 당신 딸이 먼저 잘못해서 당신 딸 때문에 내가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러게 교육을 잘했어야지. 남편은 엄마의 소리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더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그랬던 건지 몰라도 더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 엄마에게 말도 놓더군요. 하극상도 그런 하극상이 없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 공경하라고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들었어. 그랬어 봐. 내가 딴 곳에 눈 돌리냐고. 성격도 무뚝뚝해가지고 그저 자기 말이 다 맞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그런 여자를 누가 좋다고 끼고 사냐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예쁘고 애교 많고 심지어 지보다 어린 여자들이 널렸는데 그년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남편한테 고분고분 안 남긴 걸 탓해야지.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정말 인간 말종 같은 말이죠. 당장이라도 머리를 한 대 치고 싶을 만큼의 얘기들을 줄줄 내뱉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더럽게 없었구나. 오히려 자책하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 미친놈이 지금 말 다 했어? 엄마는 정말 화가 난 듯 그대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우당탕 하는 소리와 엄마에게 맞았는지 아니면 머리채를 잡혔는지 악을 쓰며 이거 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난장판이 멈추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엄마는 한동안 숨을 몰아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자네 가만둘 것 같은가? 가만 안 두면 뭐 어쩌실 건데요? 지금 내 집에서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물건 집어던지고 한 걸 제가 고소라도 하면 어쩔 건데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박 사장님, 접니다. 아유,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위 좀 그 회사에서 잘라줬으면 해서요. 아, 네. 아주 되먹지 못한 인간이었더라고요. 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리어 딸 탓을 하는 놈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 회사에 소개를 해줬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남편은 원래 취직이 안 돼서 저랑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수였거든요. 그런 남편이 불쌍해서 엄마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자기가 아는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보겠다고 했었고요. 네, 남편은 모르는 남편의 일터가 저희 엄마의 손에서 만들어진 자리였어요.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본인이 돈을 벌자마자 밖으로 돌았고 말입니다. 일은 나쁘지 않게 하는 건지 회사에서 별다른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엄마가 그 자리를 소개해줬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세요? 엄마는 전화를 끊는 듯 하더니 남편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가 다니는 그 회사 사장님이 나랑 오래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 부탁을 좀 했었던 거고, 이제는 내 사위 아니게 됐으니 이거 취소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다니는 그 시니어 회사, 거기도 내가 추천해 준 자리야. 거기도 곧 그만두시게 되겠네. 아버님이 참 쪽팔리시겠어. 아들 불륜으로 회사까지 잘리게 되시고 말이야. 엄마는 근방에서 알아주는 마당발이셨거든요. 지역 봉사활동도 오래 하셨고 또 통장이다 뭐다 동네에서 감투를 쓰는 일을 많이 하셔서 아는 분이 많았습니다. 다 듣고 나니 남편이 저에게 빌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인간은 허세가 장난이 아니라서 얼마 전에 차도 새로 바꿨거든요.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할부였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 시댁이 잘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아버님 벌이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시아버지도 남편도 다 백수가 되고 저와 이혼으로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남편네 집안은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였어요. 저도 엄마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싸서 나가려는 저를 잡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그 어떤 말로도 설득당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날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상당히 많기도 했고 말이죠. 시작은 엄마가 했지만 어쨌든 언젠가 저도 시작할 일이니까요. 저는 그동안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챙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뭐 이혼이야 거의 100% 가능한 일이었고 쟁점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집안의 사정 같은 건 단 하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받고 싶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과 시아버지 둘 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에 정말이지 불이 났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고 심지어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아가,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이게 다 내 아들 자식 잘못 가르친 탓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를 좀 해주렴. 언제는 제가 못나서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제 탓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교육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저를 잘못 교육해서 자기가 바람이 난 거라고 했던 말도 생각이 났고 말이죠. 이제 와서 이러셔봐야 하나도 소용없어요. 저는 남편을 용서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간 이혼만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혼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는지, 나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몰아주지 않으려면 니들도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며 알려주자 두 사람은 상당히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인 줄 알았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당하고 살기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건지 저는 그 부분에서도 정말이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당신 정말 나랑 갈라설 거야? 내가 이렇게 비는데? 네가 그렇게 비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인데? 나는 너랑 안 살 건데, 나는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오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세상에서 가장 증오스러운 사람 한 명쯤 뽑으라고 하면 너고, 가장 후회하는 게 너랑 결혼한 일이야. 내가 그때 잠깐 돌았었지. 원래도 더럽게 내 취향 아닌 놈을 빌고 빌어서 그렇게 쫓아다녀서 만나줬더니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평소 같았으면 날뛰며 저를 욕하고 뭐라고 했을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걸 보니 지금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게 남편의 발작 버튼이었거든요. 나를 쫓아다녀서 내가 만나줬다. 이 부분 말입니다. 엄마는 그 상간녀도 가만둘 생각이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저희 엄마가 마당발이라고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상간녀 엄마와도 건너서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정말 세상 좁지 않나요? 엄마는 그 상간녀 엄마를 찾아가서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딸내미를 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유부남 가정집에 가서 둘이 뒹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본 본처 엄마인 나한테 저 아줌마 누구냐는 둥 되먹지 못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 얘기를 그 가족들 가족 모임을 하는 장소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 상간녀 가족들은 물론 그녀의 남편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년도 유부녀였어요. 엄마는 그걸 알고 일부러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 난리를 친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줌마, 나가세요.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나가긴 뭘 나가? 네 남편은 알아? 네가 내 딸 집에서 내 딸 남편이랑 뒹굴다가 나한테 걸린 거? 그 상간녀도 당연히 이혼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상간녀 시어머니 귀에 그날 일이 다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시댁이 굉장히 부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 완전히 제 밥상 지가 걷어찬 꼴이 된 거죠. 그 집이 그렇게 뒤집히고 나서 그 상간녀 엄마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저도 옆에 있었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가정 파탄까지 냈어야 했어요? 뻔뻔하더군요. 뭐 그런 엄마니까 그런 딸이 자란 거겠지만요. 제가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짓고 있는데 엄마가 팔짱을 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댁 따님이 우리 딸 가정 깬 건 생각 안 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고소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하세요. 더 동네방네 소문나고 좋지. 나는 이 일 더 시끄러워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로 겁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 여편네가 진짜... 여편네?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양심 없이 따지나 했더니 댁네 딸이 댁 닮아서 그렇게 양심도 없고 인간이 덜 됐나 보구만. 뭐라고? 상간녀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며 저희 엄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상간녀 엄마의 머리채를 잡았고요.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수군거리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그 사태가 정지됐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는 경찰서에서 나란히 앉게 됐어요. 좋게 좋게 합의하고 나갑시다. 여기서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소할 거라니까요. 아니, 먼저 찾아간 것도 그쪽이고 머리채도 그쪽이 먼저 잡았다면서요. 증거 있어요? 이 아줌마 말만 믿으시게 해요. 현장에서 보신 동네 주민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상간녀 엄마가 머리채를 먼저 잡았다고요. 상간녀 그 단어를 그렇게 들으니 어딘가 생경하게 느껴지더군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너무나 직관적인 단어라 저도 놀라서 경찰을 부는데 그 상간녀와 상간녀의 엄마도 그런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난 듯 경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상간녀라니요? 아니에요? 맞아요. 상간녀랑 상간녀 엄마. 엄연히 있는 단어고 경찰분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욱하세요? 뭐 사실이라 욱하는 건가? 상간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저 저희 엄마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상간녀의 아빠라는 사람과 상간녀의 남편이 경찰서로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런 결례를. 상간녀 아빠는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경찰을 향해 차례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정중해 보이셨어요. 상간녀 엄마와는 다르게 말이죠.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군요.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말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잖아요. 거기다가 사과를 하면 내가 뭐가 돼? 뭘 잘했다고 찾아가. 그리고 뭘 잘했다고 먼저 머리채를 잡어. 당신 진짜 미쳤어? 어?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니? 더 이상 뭘 더 쪽팔리라는 거야? 다 이 아줌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아직 반성이라고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 때문이라니 자기 딸이 저지른 짓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기가 막혀서 저도 한마디 하려던 때 먼저 나선 건 다름 아닌 상간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장모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불륜 저지른 건 이 사람이랑 저분 사이인데 어떻게 저분 잘못이 됩니까? 그런 걸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위의 그 따끔한 일침에 상간녀의 엄마도 또 상간녀도 굉장히 눈치를 보더군요. 그쪽 사위네가 잘 산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아마 그 집도 이혼을 당할까 전전긍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윤서방, 그게 아니고. 저는 장모님이 이렇게 몰상식한 분이시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아니 내 마누라가 밖에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그 상대방 시댁 어르신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얼마 전에 처음 알았으니 놀라운 일도 아니긴 하죠. 상간녀의 남편은 굉장히 차가운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남편이 말을 할 때마다 상간녀의 몸이 움찔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결정이 겁이 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날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상간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곧 소장 날라갈 거야. 여보, 곱게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잖아. 왜 도장을 안 찍어서 내가 소송까지 하게 만들어? 시끄럽게 이혼하기 싫다고 100번은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어, 응?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그래, 윤서방. 애들 생각도 해야지, 응? 애들 위해서 더더욱 이혼해야죠.
이런 엄마, 이런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게 더 애들 교육에 안 좋지 않겠어요? 저는 애들이 인성도 바른 애들로 키우고 싶거든요. 상간녀의 남편은 그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얼굴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단호함이 보였어요. 그 얼굴을 보면 다들 저같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절대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거라는 걸 말이죠. 상간녀의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상간녀가 눈이 돌았는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진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떨어져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서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경찰들과 가족들이 그 여자를 뜯어 말리고 저희 엄마는 감히 어디다 손을 대냐며 소리를 지르고 아마 드라마 속 한 장면이었다면 그 부분은 시청률이 폭발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난장판이었으니까요. 간신히 저에게서 그 여자를 떼어놓고 상황은 그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와 저희 엄마에게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그 뒤에 이런 짓을 저지르면서 그거마저 할 수 없게 돼버렸을 거예요. 저희 쪽에서 폭행으로 걸고 넘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됐을 테니 말이죠. 그냥 감정에 못 이겨 멍청하게 행동한 거죠 뭐. 상간녀와 상간녀의 남편도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로 당연히 그럴 것 같기는 했지만 상간녀가 끝까지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소송까지 갔고 그걸 불륜이 너무 명확한 증거가 있는 데다가 저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까지 다 남아버려서 완전히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 엄마 밑에서 아이들을 크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양육권도 다 뺏기고 면접 교섭권도 박탈당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조금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어요. 본인이 다 자처한 일이잖아요. 그러게 바람은 왜 피고 그날 저희 엄마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요. 완전히 박살이 나더라. 남편한테 그러고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물어내고 지금 난리래. 그 집 부모도 이혼한다 만다 얘기 중이라던데? 그 상간이 아빠라는 사람은 멀쩡해 보이긴 하더라. 그러니까 듣기로는 그분이 완전 선비의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래. 체면을 다 깎아먹었잖아. 그리고 아직도 그 엄마는 정신 못 차리고 너랑 너희 어머니 욕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말이야. 대단하다. 아직도 그런데? 원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은 명백히 본인의 딸이 잘못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아직도 제 탓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불능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쪽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걸 죄책감 느끼지 말자고 말이죠. 이제 우리 집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당연히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엄마가 집에 찾아간 날 그 녹음본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거 말고도 제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쳤으니까 말이죠. 남편은 미련을 놓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뭘 한 번만 용서해. 너는 안 변해. 원래 그런 인간인데 천성이 변하는 게 쉽니?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해? 계속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혼을 요구할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볼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호구 같았어?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냥 등신 취급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언제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놓고 인제 와서 아쉬우니까 자기가 잘하겠다는 둥 하며 비는 모습이 참 우습더군요. 그나마 본인이 잃을 게 생겼으니 저에게 그렇게 비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절대로 저에게 잘못을 비는 일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인간이었으니까요. 정작 시아버지는 자신이 일자리를 잃고도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거니 미안하다며 정중하게 사과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아버지에게는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 돌이킬 수 없었죠. 이혼 소송에서도 제가 이겼고 다시 그 자리에 취직해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시어머니는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던 모습에서 다시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는 저를 욕하고 탓했어요. 애 젊은데 굶어 죽기야 하겠니?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가족으로 아끼며 산 내가 등신이지. 한 번 잘못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내몰아? 너는 벌 받을 거다, 벌 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우리 보란 듯이 잘 살 테니까 두고 봐라. 그렇게 말을 하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사실 뭔가 생각에 있겠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긴 했습니다. 보란 듯이 배를 내밀고 당당하게 소리치는 폼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가 결혼을 한다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니 우습긴 하더군요. 주변에서 자신들을 향해 하는 말을 모르지 않을 텐데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건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여튼 끼리끼리 잘 만난 거죠 뭐.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 비하인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마당발이잖아요.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인을 건너 알았거든요. 결혼식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니었어. 아무도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 댁 사모님이 짜증을 엄청 냈잖아. 그리고 그 여자네 집에서도 새로운 사위가 눈에 차겠냐고. 그 전 사위는 전문직에 집에 재산도 한 재산 했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직업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집에 재산도 없고. 그런데 뭐 딸내미 소문이 있는 대로 다 나서 다시 시집은 못 갈 것 같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티라는 티는 다 내고 그거 보면서 또 예전 시어머니는 자존심 상해하고. 상간녀 집안 쪽에서 남편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티를 팍팍 내는 결혼식이었다고 하더군요. 참석한 사람들이나 친척들도 인물도 직업도 집안도 한참이나 못한 남편이랑 왜 바람이 난 건지 모르겠다. 분류는 대체 알 수가 없다 하는 말들을 수군거렸다고요.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가 다 들었고 말이죠.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집에서 남자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또 순종하며 남편의 밖에서 뭘 하든지 다 이해해야 한다고 저에게 늘 얘기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에 차지 않을 만했습니다. 다들 얼마 같이 못 살 거라고 그러던데요. 여자 쪽도 성격이 장난 아니고 또 남자 쪽도 바람이 습관인 거 못 고칠 거라고. 자기들끼리 1년이 가네 2년이 가네 하면서 내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혼당한 건지 전 남편 전 부인은 뭐하고 사는지 소송은 끝났는지 그런 얘기만 한다고. 결혼식 분위기 진짜 볼만했어요. 거기 직원들도 다 이게 불륜으로 하는 결혼식이구나 눈치를 챌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면 저도 그 결혼식 현장이 궁금하더라고요. 좋은 구경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던 이유가 새 장가를 들게 되어서라는 것도 웃겼지만 그 상간녀랑 결혼을 하면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어이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정말로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은 그들을 잊은 채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다 갈라선 마당에 더할 복수도 없고 엄마는 여전히 간혹 분통이 터진다며 가슴을 쳤지만 저는 오히려 완전히 잊고 사는 게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그깟 연놈들에게 감정 소비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말이죠. 물론 그게 말한다고 알고 있다고 뜻대로 되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지만요. 그리고 저는 그간 괜찮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선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은 건 아니고요. 아버지 아시는 분이라 오래전부터 안면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도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몇 번 술을 마셨는데
그러다 마음이 잘 맞아서 지금 잘 만나는 중이에요. 엄마와 아빠는 제가 그런 사람이랑 한시라도 빨리 결혼하시기를 바라지만 전 둘 다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결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도 저도 각자의 자식이 있으니 더더욱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와중에 전 남편 소식을 다시 들을 수 있었어요. 딱히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다 보니 저절로 못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이혼했대요?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진짜 엄청나게 싸웠다던데? 그리고 또 바람이 났다나 봐. 누가요? 둘 다. 저는 화도 안 나고 그저 웃음만 났어요. 아니 이건 무슨 코미디 영화도 아니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 다 또 바람이 났고 또 그걸 서로에게 또 들키고 또 산다 못 산다 싸움하다가 이혼했다니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네 전 시어머니가 두 번째 이혼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소용없었대. 상대방 여자 쪽 집안에서 그냥 혼자 살게 두는 게 낫지 네 전 남편 같은 사람이랑은 같이 살게 두면 안 되겠다고 했다는 모양이야. 뭐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그쪽이야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집안도 나름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고 말입니다.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도 또 집안이 잘 살지도 않는데 오히려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뭘 믿고 그렇게 또 바람을 피운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더군요. 그쯤 되면 그냥 절대 고칠 수 없는 기질인가 싶기도 하다. 그치. 그런 일 겪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 절대 못 고쳐. 그거 병이야 병.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한 건지 과거에 제 머리를 한 대 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후회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그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예쁜 딸이 생기기도 했고 말이죠. 우연히 시어머니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와 둘이서 장을 보러 갔다가 마트에서 말입니다. 잘 못 지낸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엄마가 참지 못하고 시비를 먼저 걸긴 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화로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 옆구리를 찔렀어요. 괜히 또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못 지낼 게 뭡니까? 그냥 이혼한 것뿐인데. 그 이혼이 불륜으로 두 번째 하는 이혼이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제정신 박힌 여자라면 댁내 아드님한테 시집가겠어요? 악담을 하시네요. 악담이 아니라 이런 건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못할 만한 것도 아닌데요. 저는 더한 말을 해도 되는 사람 아니었던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시선이 부끄러운 듯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동네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판국에 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어쩐지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말이죠. 사실 무슨 말을 할지는 예상이 됐습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 있다고 들었다. 그건 진짜니? 네. 그러면 결혼할 거야? 모르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건 맞아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 인상이 확 찌푸려지더군요. 그러면 애는? 애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애는 성을 바꾸겠다는 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애는 주고 가라. 다른 남자 밑에 성 바꿔서 키워지는 꼴 나는 못 본다. 애를 볼모로 삼아서 또 저에게 태클을 걸려는 걸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너무 웃겨서 웃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왜 웃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친아빠 같은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애는 좋은 사람한테 자라는 게 훨씬 좋죠.
어머니가 진심으로 손녀를 아끼신다면 그걸 바라셔야죠. 볼모로 이용해서 제 앞길 막으려는 거 아니라면. 그리고 한 번만 이런 일로 더 귀찮게 하면 접근 금지 신청을 할 거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로 저를 귀찮게 하면서 정말 결혼할 거냐는 둥 하는 소리를 해댔지만 깡그리 무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귀찮게 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이렇게 귀찮게 구는 사람을 한 번에 쫓아낼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말이죠. 물론 이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다 읽으러 오겠습니다. 정말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러겠어요. 이제 얘기를 끝낼 때가 왔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이럴 때 감기가 더 잘 찾아오는 거 아시죠?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찌감치 혼자가 돼서 오랫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60대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가 40년이 넘었지만 전 아직도 남편 얼굴이 생생해요. 저희 아들이 남편을 꼭 빼닮았거든요. 어릴 때는 정신없이 키우느라 몰랐는데 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남편을 닮아가니 아들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시던 세탁소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세탁소는 시부모님이 사시던 오래된 주택이 있었죠. 1층이 세탁소, 2층이 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세탁소를 물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레 남편을 도와 둘이 함께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익숙해져 갈 때쯤 제게도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물도 한 방울 못 넘길 정도였습니다. 세탁소 일이라는 게 아무래도 남편 혼자 하기에는 일이 많아 제가 제대로 쉬지를 못했어요. 그런 제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쉬게 해주셨죠. 시부모님께서 다시 세탁소 일을 도와주시겠다고요. 연세가 많으신 시부모님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는 게 며느리로서는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배가 나올 정도로 임신 주수가 꽤 됐는데도 입덧은 나을 기미가 없었죠. 저는 임신하고부터 꼬박 몇 개월을 내내 시체처럼 누워만 지내야 했어요. 안 닮아도 되는 것까지 어쩜 굳이 닮았을까? 아무래도 뱃속 아기가 네 남편을 쏙 빼닮았나 보다. 너희 남편도 뱃속에서 어지간히 나를 힘들게 했거든. 시어머니도 남편을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드시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막달까지 입덧을 해서 주변에서는 다들 뱃속 아기가 어지간히 유난하다고들 했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매일 투덜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맘때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었던 사고가 벌어진 게 말이죠. 그날도 제가 새벽 내내 토하느라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해서 대낮에 세상 모르고 위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잠깐 깼죠. 그런데 이미 방 안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불이 난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다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1층은 시꺼먼 불길로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휘청거리며 발을 헛디는 바람에 미끄러지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이후에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고는 병원에서 깨어났죠. 간호사들 말이 세탁소에서 큰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던 건물이 워낙 외진 골목 안에 있어서 소방차가 안까지 진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은요? 다 어디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가족분들은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어요. 남편분은 현장에서 사망하신 상태였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 다 죽었다니요.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안 사실이었지만 1층 세탁소에서 사용하던 다리미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났답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세탁소 사방에 옷이 걸려 있으니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어서 건물 입구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구조가 더 쉽지 않았다네요. 그날 사고로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들을 말이죠. 절망적인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사고로 저는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삐끗한 정도라고 했지만 저는 어쩐지 전처럼 걷기가 힘들었어요. 의학적으로 크게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리를 자꾸만 절었습니다. 큰 이유 없이 발목에 힘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원인일 수 있다면서 천천히 재활을 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상황이 한가하게 병원이나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렸으니까요. 제 몸 하나 누일 집도 없었고 먹고 살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간신히 지켜낸 뱃속의 제 아이를 어떻게든 잘 키워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먼저 시부모님과 남편의 장례부터 치렀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않으려던 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을 했죠. 몇 년 만에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없던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하기야 했지만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흔쾌히 장례식장에 와줬더라고요. 오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장례식 비용까지 다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같이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자고 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오빠를 따라 어릴 적 살았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세상에는 공짜란 게 없었어요. 오빠가 저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더군요. 바로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원래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자식의 그대로 업보를 치르게 돼 있어.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 엄마가 연세가 드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그래. 제가 보기엔 어머니의 상태가 그냥 연세만 드신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난 저 여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당신 또 저 여자랑 바람 피우려고 데려온 거지?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 빨리! 어머니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눈에 초점도 없고 오빠를 아버지로 착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머니 치매예요? 그게 사실은 맞아. 벌써 3년 넘으셨어. 사실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밖에서 바람을 피워서 나온 혼외자였습니다. 오빠와도 이복 형제였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집에 온 이후로 언제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어릴 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3살 때 저를 아버지에게 보내고 소식이 끊겼대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따라 지금의 어머니에게 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도 오빠도 제게 잘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인 분이라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자식까지 낳아 오셨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하셨대요. 오히려 저를 친딸처럼 대해야 한다고 어머니나 오빠에게 큰 소리를 치셨답니다. 어머니나 오빠는 당연히 아버지가 미웠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유일한 제 편이었거든요.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그랬으니 어머니도 오빠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제게 잘 해주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겠지만 어머니는 저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셨어요.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저를 내쫓고 싶어 하셨죠.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쟤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야?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이제 앞가림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내가 제 학비까지 벌어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저 계집의 학비를 왜 내? 걱정하지 마. 중학교 졸업하면 몇 년 밥값 좀 시키다가 데려가겠다는 집 있으면 바로 시집 보내버릴 거니까. 아버지의 49제가 끝나자마자 15도 안 된 애한테 설거지를 시켜놓고는 제가 듣든지 말든지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저를 꼭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네 봉제 공장에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봉제 공장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그때 결심했습니다. 딱 3년. 3년만 여기서 버티다 돈을 모아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고요. 그런데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이 제 손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월급날 다들 줄을 서서 반장님에게 월급 봉투를 받아갔는데 제 것만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월급은 어머니가 미리 받아가신 거였어요.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집에서 나갈 날만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 월급까지 몽땅 다 빼어서 가다니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제 월급을 왜 어머니가 받아가세요? 제가 일한 건데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뭐야? 네가 여기서 먹고 자는 돈이 다 얼만데 그깟 월급 가지고 난리야? 네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면서 쓴 생활비 받는 거니까 토 달지 말고 성실하게 일이나 잘해. 괜히 멍청하게 굴다가 잘리지나 말고. 아무리 그래도 차비랑 점심값이라도 주세요. 그래야 저도 출퇴근을 하고 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이게 어디서 삥땅을 치려고 그래? 공장이 천리길도 아닌데 걸어 다니면 되고 밥이야 도시락 싸서 다니면 되지. 네가 돈이 뭐가 필요해?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못된 성미를 그동안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참고 사셨나 싶었어요. 거기다가 제게 뺏은 월급을 항상 오빠에게 모두 다 주더라고요. 저는 결국 견디다 못하고 공장에서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나와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 몇 년은 연락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오빠도 오질 않으셨어요. 저도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제 남편과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오빠가 단번에 서울로 올라와 준 거예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기쁘고 힘든 일보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순진했네요. 오빠가 저를 절대 가족으로 인정할 리가 없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였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니 오빠는 이때다 싶어 저를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네 상황도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머니를 모실 여력이 없어. 내가 사업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야 해. 와이프는 내 비자 때문에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알고 보니 오빠 처가가 미국이랍니다. 결혼해서 쭉 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처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더라고요.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처가에서 지원해 주시겠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요양원에 안 들어가시겠다고 성화라 오빠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나중에라도 어머니라도 모시고 미국에 들어갈 텐데 미치겠다. 처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라고 성하고. 저도 그 순간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저도 제 자식이랑 살궁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우리가 의 좋은 남매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이 좋은 가족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릴 때 오빠는 어머니 신세 진 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 대신 미국에 들어가면 나 돈 좀 보내줘. 어머니 모시는 비용이랑 우리 아기 키울 수 있을 정도만. 당연하지. 내가 앞으로 너 내 동생으로 생각하면서 잘 챙길게. 그러니까 어머니만 좀 부탁해. 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오빠는 미국으로 들어갔고 저는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순간순간 어머니에게 여기저기 쉬지 않고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게도 다른 선택권이 없는걸요. 거기다가 이제는 제 몸도 예전처럼 성치 않잖아요. 다리를 저는 만삭의 임산부를 누가 써주겠어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향에서 홀로 아들을 낳아 키우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 이후로 오빠는 한국에 한번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입학할 때쯤 어머니께서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도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제 아들은 참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컸어요.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낸 적이 없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네에 있기는 아까운 아이라면서 머리가 너무 좋고 영재 같다네요. 조금만 부모가 도와주면 크게 될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덜컥 겁부터 났어요.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제가 엄마라서 아들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죠.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오빠에게 지원도 끊길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오빠가 바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는 오빠의 아내인 올케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 오빠가 제게 웬 봉투를 주더라고요. 열어보니 봉투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돈인가 싶었죠. 오빠, 이게 다 무슨 돈이야? 뭐긴 뭐야 돈이지. 네가 그동안 어머니 돌보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이 정도면 작은 방 한 칸 보증금이랑 가게 하나 낼 정도는 될 거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요. 그런데 제가 또 속을 뻔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제가 덥석 이 돈을 받을 뻔했어요. 제가 종종 오빠에게 연락이 오면 아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들에 대해 한 얘기나 반장이며 전교 회장까지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고 하소연도 했었죠. 그런데 오빠가 머뭇거리다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부한테 아이가 없잖아. 그래서 와이프랑 입양도 많이 고민도 했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가 네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너 혼자 고생할 만큼 했는데 앞으로 더 네 아들 감당하기 힘들 거 아니야. 오빠, 제정신이야? 지금 이 돈으로 내 아들을 사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거 없어. 너는 내 어머니 돌봐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네 아들 돌봐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봉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제 손까지 잡으며 사정했어요. 오빠 부부도 아이를 가져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다 실패하고 나이만 먹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제와 어린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것도 무리였고 그렇다고 어느 부모 자식인지도 모르는 다 큰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똑똑한 애가 한국에서 빚도 못 보고 굳이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내가 남이야. 삼촌인데 조카한테 그 정도 해줄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그 먼 미국을 거기가 어디라고 내 아들을 보내. 아가씨, 내가 지금까지 남처럼 살면서 시어머니 맡겨두고 한번 들어와도 보지도 않아서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들은 나한테 맡겨요. 내가 진짜 내 아들처럼 금이야 오기야 키울게요. 그리고 나서 다 크면 우리가 한국에 데리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내가 데려간다고 진짜 엄마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뭘 걱정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요. 난 내 아들 절대 남한테 못 보내요. 엄마, 나 가고 싶어. 삼촌 따라서 미국 가면 안 돼?
그때였습니다. 자는 줄 알았던 아들이 언제부터 어른들 얘기를 듣고 있었는지 일어나서는 삼촌을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린 줄 알고 하는 거야? 앞으로 엄마를 영영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정말 미국에 가겠다고? 나 공부하고 싶어, 엄마. 내가 약속할게. 내가 훨씬 더 훌륭하고 멋진 어른이 돼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들이 제 품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호강은 무슨 호강? 엄마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아들이랑 떨어져 사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럼 어떻게 사는데?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살 집도 없는데 나랑 엄마랑 둘이 꼭 껴안고 길거리에서 살아? 우리가 왜 길거리에서 살아? 엄마가 뭘 해서든 너 공부시킬 거야. 엄마 힘으로 미국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작년에 학교에서 대표로 일본의 경시대회 보러 가는 것도 비행기표만 사면 되는데 그것도 엄마 돈 없어서 못 보내줬잖아. 그런데 미국을 어떻게 보내줘?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었네요. 아들 말이 다 맞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건 저였어요. 저보다 아들이 더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아들이 학교 대표로 일본으로 경시대회를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도 당연하게 못 간다고 말했죠. 우리 형편에 지금 일본을 어떻게 가냐고요. 아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요. 혹시나 해서 그냥 말해본 거라고요. 지금 와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제 아들이라서 그게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었으면 당연할 리 없었죠.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야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없으니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제 아들은 아닙니다. 제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대단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오빠와 올케 언니는 제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옛날에는 조카를 제 자식처럼 데려다 키우는 일이 많았다면서 오빠는 저를 애써 위로했습니다. 그냥 몇 년 미국에 유학 보낸다고 생각하라면서요. 저는 아들을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말대로 유학을 보냈다고 생각하려고 애썼죠.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미국인데 우리 아들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들을 멀리 보냈다는 마음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조리원에 취직을 했어요. 자꾸 꼬물거리는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헛헛해했던 마음이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돈의 80%는 무조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꼬박 20년을요.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제게 전화도 자주 하고 올케 언니도 사진도 자주 보내줬죠. 전화상으로는 오빠나 올케가 옆에 있으니 힘든 일이 있어도 혹시나 솔직하게 말을 못할까봐 제가 가끔 집으로 편지도 보냈어요. 제 아들은 미국에서도 잘 지내더라고요. 공부도 공부지만 운동까지 잘해서 서양 아이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아이로 자랐답니다. 법대 들어간다고 하면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 꼭 그 힘든 의대를 가겠다네요. 암튼 제 아들이지만 참 기특해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올케가 정말 고생 많았어요.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기특하고 대견했지만 어쩐지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올케 입에서 다니엘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아들이 맞기는 한가 싶었어요. 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되질 않았으니까요.
전화를 해도 의대생이 좀 바쁘냐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먹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올케가 아들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워낙 전화비가 비싸다 보니 한 번 걸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왜 이렇게 목소리 듣기가 힘들어? 엄마 안 보고 싶어? 거의 매일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해야만 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어머니도 출근하시려면 주무셔야죠. 또 전화 드릴게요. 얼른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잠 좀 자. 힘들어도 밥은 꼭 챙겨 먹고. 아들은 언제부턴가 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제가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질 않았어요. 완벽한 미국 의대생이 되어 있었죠.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진심으로 기쁘게 보내줘야 할 때라고 말이죠. 저도 아예 기대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낳아준 친엄마가 한국에 버젓이 있으니 고등학교만 미국에서 보내고 혹시나 대학은 한국에 온다고 하지 않을까. 대학을 마치고 나면 취직은 한국에서 한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들은 춥고 배고픈 한국이 아닌 따뜻한 미국을 선택했더군요. 저는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저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버려지고 저를 미워하는 새엄마에게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 부단히도 노력했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차라리 포기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못난 어미는 아들을 오빠와 올케에게 보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그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매일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이 됐더라고요. 오빠는 무지하게 흡족해 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제게 아들을 어쩜 저렇게 똑똑하게 낳았냐고 떠받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기특하다고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오빠와 올케가 고생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들이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네요. 그리고 더 기뻤던 건 결혼한다는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만나기야 했지만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여자친구네 집안도 다 한국에서 의사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기를 바란다요. 그래서 제 아들이 곧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계산도 되지 않았어요. 아마 만나도 내 아들이 맞나 알아볼 수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돈이 될 집에서 제 아들을 오빠의 아들로 알고 있대요. 심지어 상견례까지 했답니다. 제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지만 아예 제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건 저도 속상하긴 하더군요. 제가 오빠에게 그런 기색을 보였더니 오빠가 오히려 버럭하더군요. 다니엘 처가 될 집이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집 사위로 들어가서 무시 안 당하려면 그나마 시부모가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하면 좋아하겠냐고. 그럼 나는 내 아들 결혼식도 못 가는 거야? 만약 손주라도 생기면 걔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는 거냐고. 너 현명하게 생각해. 이게 다 네 아들 위해서잖아. 사돈 될 집안 병원이 강남에 건물 하나 통째로야. 결혼만 하면 나중에 그 건물이 네 아들 거 되는 거라고. 오빠는 사업만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셈이 아주 빨랐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제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속상했지만 오빠는 벌써 사돈네 병원 건물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네 아들 이미 미국에 보냈을 때 이런 거 다 생각한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멍청하게 굴어? 아니면 이제 와서 아들 덕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 오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설마 내 아들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걸로 보여?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안 싸돈 될 사람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엄청 까칠해.
상견례 날도 얼마나 꼬치꼬치 캐물었는지 알아? 나한테도 미국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묻더라니까. 다니엘이 며느리 될 애를 너무 좋아해. 네 아들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냐. 사돈 될 집안이 대단하다는 거야 진작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안 사돈 될 분이 조건을 엄청 따진답니다. 오빠가 대학 안 나온 것까지 꼬투리를 잡았대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이 나이에 집 한 채도 없었고 학교도 중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으니 잘난 아들 옆에 있어봐야 집만 될 게 뻔했습니다. 아마 상견례 날 제가 나갔으면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며느리 될 애 앞이든 사돈 앞이든 절대 나타나지 않을게. 근데 내 아들은 좀 만나게 해줘. 나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 알았어. 내가 다니엘한테 말해둘게. 미안하다, 동생아.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야. 내가 오빠한테 너무 고맙지. 오빠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미국에서 그 좋은 대학까지 나오고 어떻게 의사가 됐겠어. 내가 다 갚을 길이 없지.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없어서 데려갔다고 해도 친자식도 아닌데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기가 어디 쉽나요? 그런데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아들은 이제 더는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연락처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대요. 혹시나 저를 만났다가 며느리나 사돈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자기 인생은 망하는 거라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다니엘도 나이만 먹었지 아직 애야.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겠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아무래도 거짓말한 게 들통날까 봐 겁이 나겠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어떻게 이래? 정말 나랑 만나기 싫대? 아주 잠깐이면 돼.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줘. 저는 오빠에게 애원했습니다. 제 휴대폰 전화번호를 전해달라고요. 그런데 정말 전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훨훨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자식이 생기면 제 마음을 알까 싶었죠. 저는 아들 생일만 다가오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죽은 남편과 시부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우울했죠. 그래서 무작정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지만 사돈이 한다는 병원이 어디인지 전에 오빠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한 건물이 통째로 다 병원 건물이라고 했으니 그 건물 어딘가에는 아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에 들어서자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웬 젊은 여자 의사가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걱정돼서 곧바로 여자를 부축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임산부인지 가운 안으로 배가 불룩하게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몸이 힘든가 봐요. 감사합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직도 입덧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리네요. 순간 저는 바로 알겠더군요. 바로 이 젊은 여자가 제 며느리라는 사실을요. 올케가 보내준 결혼 사진에서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나와서도 입덧을 하는 게 제가 아들을 가졌을 때와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저도 아들 낳을 때까지 내내 입덧을 했거든요. 와, 정말요? 저는 저만 이러나 싶었어요. 주변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들 제가 꾀병 부리는 줄 알거든요. 설마요. 자식 가지고 꾀병 부리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는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연신 감사하다면서 꾸벅 인사를 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따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며느리 휴대폰이 울리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으니 벌써 아기를 키워줄 보모를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면접 오신 분은 연세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적어도 아이를 안고 업구는 하실 정도는 되셔야 하는데 그분은 혼자 식사 한 끼 챙겨 드시기도 힘들어 보이신던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벌써 아기 맡길 사람을 찾나 봐요. 아, 네. 저랑 남편이 아이 낳고 바로 미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 아이를 봐주실 보모가 필요해서요. 아니, 엄마 아빠가 다 미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아기는 누구랑 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있을 건데 두 분 다 의사라 바쁘셔서 집에 상주해 주실 보모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욕심이 생겼어요. 제 손주를 품에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는 욕심이요. 제가 사실은 조리원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거든요. 보모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떠세요? 저는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보모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도 조리원에서 일한 게 20년 가까이 됐으니 애 보는 거 하나는 자신이 있었죠. 면접은 며느리가 했어요. 혹시나 아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이었죠. 저는 오빠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기가 태어나려면 몇 달은 남은 상태였고 걸릴 때 걸리더라도 손주 얼굴은 딱 한 번만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일까요? 아니면 장난일까요?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난 뒤 제가 며느리의 집에 갔을 때는 아들은 이미 이곳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랑 며느리는 미국에 갔다네요. 한국에서 교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논문을 마치고 들어와야 한다면서 길면 3년 정도 걸릴 거라고요. 저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애를 낳기만 하고 그 먼 미국에 가다니 요즘 애들은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그런데 이 집에서 지내다 보니 왜 그런지도 좀 이해가 되긴 하더군요. 안 싸더니 애는 꼭 한국에서 키운다고 두고 가라고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도 사이가 안 좋아 보였고 사위인 제 아들하고도 안 좋나 보더라고요. 아줌마, 우리 애들 다 미국에 가고 없다고 우리 손주 아무렇게나 막 보면 안 돼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손주처럼 살뜰히 볼게요. 내 손주를 왜 아줌마 손주처럼 봐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아줌마를 돈 주고 고용하는 건데 당연히 주인집 도련님처럼 떠받들듯이 모셔야죠. 아, 네, 그렇네요.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별의별 사람들 다 상대해가며 살았지만 안사돈처럼 개념 없는 사람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까지 됐을까 싶더군요.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하대했어요. 저 말고도 집에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학을 떼더라고요. 이 집 딸이랑 사위는 아주 사람이 좋은데 저 사모가 아주 몰상식해요. 사위랑 딸이 아기 데리고 미국 들어간다니까 아주 사위를 쥐잡듯이 잡아대더라고. 괜히 미국에서 나쁜 물 들어온 데다 어쩐데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까지 잡더라니까요. 그러니 울며 불며 애까지 두고 간 거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 재수없는 안싸돈이 제 아들을 쥐잡듯이 잡았다네요. 아이, 듣기로는 사위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의사라던데 왜 자기가 이래저래 간섭이래요? 똑똑한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말도 마요. 사돈이 미국에서 무슨 제약 관련 일을 한다는데 한국에서도 사업 말아먹고 미국으로 간 거라. 집에 재산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위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 정도면 어디 가서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단한 집에서는 그런 것도 아닌가 봅니다.
만약 제가 사돈이라고 나타났으면 안사돈은 거품을 물었겠어요. 제 아들이 왜 저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안사돈이 심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결국은 파출부 아줌마랑 한바탕 하더니 파출부 아줌마가 앞치마를 던져버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유, 나는 더 못 참아. 내가 웬만하면 참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너 완전 미친년이야. 나 오늘부로 그만둘 거니까 다른 사람 찾아. 뭐 미친년?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먹이고 채워줬더니 감히 뭐? 당신 해고야. 당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고하는 거라고. 서로 매일 으르렁거리더니 결국 터질 게 터졌더군요. 그런데 안사돈이 이미 소문이 다 났는지 이 집에 일하러 온다는 파출부가 없었습니다. 이거 찌개 맛이 왜 이래? 아줌마 또 그만두었어? 나도 일하고 밥까지 하느라 짜증이나 죽겠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딸 사위 내쫓는 거로 모자라서 이제 집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다 쫓아내는 거야? 당신 그 성질머리 고쳐. 그거 언젠가는 큰 사고 친다 진짜. 바깥 사돈과 안사돈 사이도 아슬아슬하니 좋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런데 괜한 불똥이 제게 튀었어요. 아줌마, 그 나이면 애 보는 거 말고도 집안 살림도 할 줄 알죠? 당분간 사람 구할 때까지 집안일도 좀 해요. 돌은 내가 2배를 쳐줄 테니까. 제가요? 아유, 아직 아기가 새벽에 통 잠을 안 자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는 좀 힘든데요. 그러니까 돈 더 준다잖아요. 집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상주보문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잠 좀 덜 자면 되죠. 뭘 또 토를 달아요? 제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안사동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욱욱 성격이 올라와서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손주를 위해 꼭 참아야죠. 저는 이 집에서 1년을 넘게 버텼습니다. 언제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손주가 너무 예뻐서 자꾸만 욕심을 냈죠. 한 달만 더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간호를 했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통 자지 못하니 저도 꼬박 밤을 새웠죠. 그랬더니 제가 감기에 옮았는지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우, 배고파.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아줌마, 나 전복죽 먹고 싶은데 집에 전복 있어요? 네, 사모님, 전복 있어요. 금방 해드릴게요. 빨리 좀 해요. 나 등가죽에 배가죽에 붓게 생겼어. 안사돈이 배고픈 건 절대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평소에 고상한 척 굴다가도 배고프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어떨 땐 제게 그렇게 굼떠서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먹겠냐는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또 버럭 소리라도 지를까 싶어 저는 손주를 재워놓고 불이 나게 전복죽을 끓였어요. 저는 약을 먹었는데도 감기 기운이 나아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식은땀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깨어난 손주가 자꾸만 보채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딱 점심 먹고 산책 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서 매일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손주 얼굴을 보니 감기도 싹 낫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예뻐서요. 저는 바로 유모차를 타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손주도 며칠 감기를 앓느라고 놀이터에 간 지 며칠이 됐으니 제가 좀 힘들어도 갔다 오자 싶었죠. 그런데 웬일로 안사돈이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전복죽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면서 산책이나 좀 해야겠다면서요. 감기 나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모자라도 씌워가야죠. 가만 보면 아줌마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사람이 뭐든 귀찮아하는 것 같아. 아줌마 손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휴, 제가 깜빡했네요. 모자 씌울게요, 사모님. 저는 안사돈이 제게 다른 걸 가지고 구박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손주를 가지고 제가 손주를 잘못 챙기는 것처럼 말할 때는 순간 욱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처럼 제 손주를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까지는 그냥 하루 집에서 놀 걸 그랬나 봐요. 몸도 안 좋은데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왔더니 약기운이 돌아 슬슬 졸리더라고요. 제가 연신을 하품을 하고 있으니 안사도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어제 잠 안 잤어요? 애 보면서 무슨 하품을 그렇게 해요? 어디 불안해서 애 맡기겠어요? 아휴, 죄송합니다. 제가 루아가 보채는 바람에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런가 봐요. 어머, 이 아줌마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내 손주가 울고 보챘다고 나한테 눈치 주는 거예요? 암튼 우리 손주 아직 말 못한다고 허튼 짓만 해봐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루아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다들 말은 그렇게 하지. 옛날 같으면 내 손주 이름도 못 부르고 도련님 했을 인간들이 이제는 식모살이 하면서도 존중받기를 바란다니까. 안 싸둔 인성이 거지 같은 거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쩜 말을 저따위로 하는지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손주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제 손을 잡고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주를 그네 위에 앉혀줬습니다. 그리고 살살 그네를 밀어줬죠. 어머, 어떡해! 그때였습니다. 제가 손주 그네를 밀다가 깜빡 졸았나 봐요. 순간 안사돈의 비명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네 아래에 손주가 넘어져서 얼굴에 모래가 잔뜩 묻은 채로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할머니가 미안해. 우리 아가 괜찮아?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사돈이 손주를 안고 있는 제게 씩씩거리며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제 멱살을 덕석 잡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하마터면 애도 놓칠 뻔했습니다. 이년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감히 우리 장손을 다치게 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좀 했다고. 너 일부러 그랬지?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왜 이러세요? 제가 일부러 그러다니요. 탈이나 저는 년 불쌍해서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결국 사고를 치내쳐. 너 내가 바로 차릴 거야. 알았어?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숙한 얼굴의 세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놀이터에 나타났어요. 바로 저희 오빠와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도 있더군요. 제 아들은 제게로 달려오더니 안사돈의 어깨를 잡아 제게서 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밀쳤는지 안사돈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버렸죠. 다니엘, 너 오랜만에 만난 장모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저런 망할 늙은이 때문에 감히 나를 밀쳐? 지금 당장 사과 안 해? 저는 바닥에 고꾸라진 안사돈이 걱정돼서 달려가려고 했지만 아들이 제 앞을 막아 서더라고요. 장모님이야말로 사과하세요. 아무리 아이가 넘어졌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으실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아들은 안사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 눈은 이미 돌아 있었어요. 내가 저딴 하찮은 년한테 사과를 왜 해? 뭐야? 너도 없는 집 아들이라 저런 인간 편드는 거야? 암튼 없는 것들은 상종을 말아야지. 그 순간 주변에서 말릴 틈도 없이 아들이 안사돈의 멱살을 세게 잡았습니다. 하찮은 년? 말 다 했어요? 저분 내 어머니예요. 절 낳아주신 친엄마라고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건드리면 장모님도 죽어요. 뭐? 엄마를 무슨 엄마? 아니 사돈 무슨 말을 좀 해봐요. 저 여자가 왜 엄마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요. 아니 사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죽을 때까지 꽁꽁 숨기려던 비밀이 결국 다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이었어요. 조금만 더 하며 손주 옆에 있으려던 제 욕심으로 인해 결국은 아들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네요. 그날 저녁 안사도는 난리가 나서 가족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돈으로 알고 지냈던 분들이 사실은 다니엘 삼촌이고 우리 집에서 1년 넘게 일한 보모가 다니엘 어머니였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돼?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니까 너희 내가 싹 다 고소할 거야.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사기를 쳐?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만 본인이 잘못한 것도 몰라? 지금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우리 없는 사이에 도대체 어머니한테 어떻게 군 거야? 너는 그렇게 술술 입에서 어머니란 소리가 나와? 하긴 그러니까 멍청하게 사기 결혼이나 당하지. 엄마는 나 다시는 안 만난다고 떠나놓고 우리 집에서 내 아들을 왜 키우고 있어? 삼촌은 정말 몰랐어요? 아들은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운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왜 안 만나? 너야말로 부잣집에 장가 간다고 엄마랑 인연 끊으려던 거 아니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완전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네. 아유 머리야. 사돈, 입이 있으면 말 똑바로 해요. 이래놓고 나한테 사업자금 빌려간 거예요? 네, 진짜 사돈도 아니면서. 뭐라고요? 아유, 오빠가 돈을 빌려갔다고요? 오빠, 이게 사실이야?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다 저희 오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글쎄 오빠가 중간에서 저와 제 아들을 속였더군요. 자기는 아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저를 떼어놓고 아들에게는 제가 웬 돈 있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는 자신은 사돈에게 사업 투자까지 받았다고요. 미안해. 내가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희 올케가 나랑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치잖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오빠는 안 그래도 돈 좀 빌렸다고 자신을 개무시하는 안사돈 앞에서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네요. 안사돈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콩가루 집안이 맞았어요. 그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다 밝혀져서요. 저는 그날 이후 어쩌면 다시는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제가 며느리 복은 아주 기가 막히게 타고났더군요. 며느리는 손주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들과 결국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놀이터에서 저를 본 거였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날 이후 며느리는 손주와 아들을 데리고 아예 친정에서 나왔어요. 앞으로는 저와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안사도는 난리가 났죠. 지금 당장이라도 제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작 1년 우리 아들이랑 떨어져 있었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결국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그 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준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주니 저는 울컥하더군요. 그게 내 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뭐.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가족은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붙어 살아야 한다는 걸.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손주 녀석까지 키우면서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병원에서 나와 동네에 작은 병원을 하나 개업했어요. 아들은 숨통이 트인다면서 이제야 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어떻게 됐냐고요? 오빠는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제게 미안하다고 울고 불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물론 오빠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건 아무래도 오빠 공이 컸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 아침밥도 차려줄 수 있고 손주 어린이집에도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덕이었어요. 저는 바로 지금 제가 살아온 평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랍니다.